했죠. 그래서 부조리극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도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자, 명칭 때문에 당신들이 부조리극이라고 하면 무슨 사회적인 악습을 다루거나 부조리를 비판하거나 그런 내용일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지만 부조리극은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부조리극은 무슨 내용이냐? 여기서 말하는 부조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외국말을 직역을 하다 보니까 어색한데 어색하게 번역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내 경험을 얘기해 줄게요. 자, 나 봐요. 내가 나온 학교는 지하 1층에 연영과가 있었거든요. 연극영화학과. 아마 지금은 분리됐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문과였으니까 당연히 연극이나 영화에도 관심이 많죠. 당연히라고 웃기지만 어쨌든 국문과생들은 다들 그랬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연기 연습하는 거를 보고 싶은 호기심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지하 1층에 가면 강의실도 있고, 애초에 강의실이 연극 무대와 함께 있는 강의실도 있었어. 그러면 이제 몰래 들어가서 구경하고 쫓겨나고 맞고 꺼져 이러면서. 그런데 실제 연극 무대도 한 달에 혹은 두 달에 한 번씩은 학교에서 열렸어요. 과가 있으니까. 자기들 실습은 그런 거가 아니겠어? 그래서 연극을 한번, 그러니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연극을 보는데, 뭐 다른 때는 다 분장도 하고 뭐 다 의상이랑 무대 소도구 그런 것도 배워요. 그 연영과 학생들이 소도구 만들고 직접 무대 제작도 하니까 의상도 만들고요. 의상학과 따로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어떤 달인가 또 구경하러 갔더니 6명이 연기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남자, 아들과 딸 이렇게 6명의 배우야. 그 역할이죠. 연기를 정말 잘해. 와, 놀랍습니다. 나랑 똑같은 나이인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목소리 톤, 움직임, 몸가짐, 행동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름 돋으면서 보고 있었을 수가 없었어. 왜냐면 분장을 안 했거든요. 분장도 안 했어요. 옷 입고 있는 옷도 6명이 다 똑같아요. 면티에 청바지. 그럼 이제 계속 머릿속에 혼란이 오는 거야. 연기, 감정, 목소리, 행동 이거는 완벽한 60대, 70대인데 근데 옷이 얼굴이며 옷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어색하면서도 또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렇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나이네 하고 믿을 수도 없고요. 내내 어떤 혼란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심지어 안 그래도 됐을 텐데 굳이 여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크게 써놓고 연기를 하고 있어요. 부조리극이란 말은 뭐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극의 양식이나 표현의 수법들을 모두 다 부정해버리고 다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관객에게 참신하고 새로운 효과를 주는 것을 부조리극이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원고지가 가장 유명한 부조리극이지만 이거 말고도 또 배운 부조리극이 뭐가 있냐면 결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배우인데 연극 도중에 객석으로 내려가서 객석 옆에 앉아가지고 옆 사람에게 말을 걸고 막 불을 빌려달라, 담배 한 대 달라, 내가 너무 억울하다 신세한탄을 하고요. 심지어 넥타이를 빌려서 메고 올라가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넥타이도 연기에서 중요한 소재야. 그리고 갑자기 중간에 넥타이를 풀어가지고 관객에게 돌려주면서 말을 걸고 내 말이 맞지 않냐라고 하기도 하죠. 파수꾼이라는 연극도 있어요. 이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면 촌장이 거짓말장이죠. 독재자를 상징하는데 촌장의 거짓말을 알게 된 읍내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촌장 나와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촌장이 연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무대 중간에 와서 이쪽을 보고 말하는 것도 이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객석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객석에 있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면서 자, 그러면 여기 모여오신 주민 여러분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모두의 눈을 봐요. 그러면 객석에 있는 사람들, 즉 관객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읍내 마을 사람들이 되는 거죠.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배우의 역할, 무대의 구분 이걸 깨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봤던 그 연극에서 그렇게까지 분장도 의상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의도는 뭐냐면 관객들이 그게 몰입하는 걸 최대한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거짓말을 관람하고 있는 거지 여기 몰입하거나 빙의하거나 하면 안 돼요. 이거 다 허구입니다. 빠져들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몰입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몰입을 깨는 거죠. 드라마 같은 거는 최대한 몰입을 유도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를 실제로 마주치게 되면 뭐 누구 좀 그만 괴롭히라는 둥, 뭐 나한테도 돈 좀 쓰라는 둥, 이런 말들을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면 이 연극은 반대예요. 오히려 몰입을 깨버리는 거죠. 왜? 이들은 이 부조리극이 탄생할 때에는 정치적, 사회적 현실이 너무 개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독재자라든가 산업화라든가 인간 소외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이 연극을 통해서 관객들이 배우를 보고 연극에 몰입해서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에 반대, 관객들이 배우를 보고 연극을 보고 나서 자기들의 현실을 더 처절하게 깨닫고,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나서서 싸우거나 현실의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부조리극이 처음 탄생할 때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몰입을 깨는 거야. 너희는 너희 현실의 문제를 생각해라. 이건 다 거짓말이고 허구니까. 부조리극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연극의 면모란가 기존의 표현 의도와는 많이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를 써봅시다. 첫 번째,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해체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는 무대에만 있고 관객은 객석에만 있고 이런 경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가 말을 걸게끔 내려와서 관객에게, 내려오지 않더라도 무대 위에서 직접 말을 거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소도구, 무대 장치. 쉽게 말하면 배우가 완벽하게 원고지로만 그려진, 원고지가 가득한 것 같은 옷을 아래 위로 다 입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가 허리띠를 띠는 게 아니라 굵은 쇠사슬을 허리에 두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상징적이죠. 원고지 양복은 번역에 매몰된 사람을 가리키고, 쇠사슬은 사회와 가정에서 받는 억압을 가리킵니다. 이런 걸 이제 표현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표현주의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단어적 대사. 를 통해 풍자와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금 말한 것처럼 관객이 몰입하는 걸 막아요. 몰입을 유도하지 않고 몰입을 방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5분의 3 프린트를 좀 먼저 봐야 되겠어요. 됐어요? 없으면 옆 사람 거라도 보세요. 없으면 어떻게 있어야지. 자, 6쪽의 기억을 보시면 장남이 대사를 하는데 그거 누구에게 하는 대사일까요? 그 대사? 관객에게 대놓고 말을 걸고 있어요. 장남이.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부조리극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뭔 상관이야? 이런 거예요. 기억의 대사를 볼까요? 우리의 집이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 열렬한 책임감? 정말 책임감일까요? 밑에 들어가면
7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들어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쾌활한 얼굴에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죠.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도어가 무겁게 끽 소리 내며 무겁게 열립니다. 양복은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양복이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었고요. 허리에는 쇠사슬, 남은 줄이 마루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죠. 사회적인 억압을 상징해요. 소파에 앉습니다.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봅니다. 중년이고요. 마른 얼굴이죠. 얼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남이 말한 쾌활한 얼굴에 참새처럼 가벼운 발걸음이냐는 거예요. 한어법이죠. 그런 다음에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 하는데 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서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기지개를 하는데 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아니 뭐 써있으니까요. 써있는 읽어야죠.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근데 이 다음 대사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다음 대사의 장녀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늘 이렇게 달콤하게 하품을 하신다니까요 라고 장녀가 대사를 합니다. 반어적인 거죠. 완벽한 반어예요.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신문지를 교수가 신문을 혼자 읽는다는 말 대사가 보이죠. 신문 대사를 각자 속으로 읽어봐요. 각자 속으로 읽어봐요. 읽었으면 처가 신문지를 잡죠. 날짜를 보더니 당신 그거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거 여기 있어요. 교수가 내가 3년 전 거 읽고 있었군.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하고 읽어요. 역시 속으로 읽어봐요. (3년) 전 신문인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대사는 어떻죠? 참 세상 무척 변했군요.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뭔 말이야 대체 모르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몇 가지만 빼고 똑같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피곤하시죠? 라고 하는데 장녀가 마침 옆방에서 시계가 늦는다 이래서 김에 밥을 좀 옛날에는 시계에 밥을 준다 그래서 나사를 돌려줬거든요. 태엽을. 자 그런데 마침 그 옆에 그 아래에 처의 대사가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좀 지을게요 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시계에 태엽을 감아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옆에서 교수에게 밥을 주겠다라고 한 대사가 들려. 당연히 의도가 있겠죠. 교수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시계. 다시 말해 기계에 불과한 거죠. 돈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인 거죠. 오른쪽 페이지로 가봐요. 오른쪽 페이지도 그렇고 8쪽으로 가요. 8쪽. 8쪽. 천사가 등장하는데 교수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쇠사슬을 살짝 느슨해진 풀어 헤친 상태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꿈에서 천사를 본 거죠. 천사는 누군가요? 교수의 두 번째 대사를 보면 써있어. 나의 희망, 나의 정렬의 옛모습이 라고 써있죠. 천사는 그게 상징하는 바인 거지. 교수는 당신은 왜 나를 버렸냐라고 물어보는데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날 떠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너무 늦어버렸다 라고 말하죠. 교수는 그래도 천사한테 계속 되돌아와 달라 라고 부탁을 하는데 천사의 마지막 대사가 뭐죠?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난걸요. 앞에 사고는 생각이라는 뜻일 테고 뒤에 사고는 사건이 터졌다. 물론 언어 유희입니다. 자, 문제는 교수는 지금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부디 나에게 희망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천사는 깔깔대고 웃으면서 말장난을 던지고 그냥 사라집니다. 부조리극에는 이와 같이 진지한 갈등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평온하게 쭉 다시 말해 발단, 위기, 절정, 그 다음에 하강, 대단원 이런 구조가 없어. 그냥 계속 발단인 상태로 전개까지만 올라가고요. 그 이상 안 올라갑니다. 잔잔하게 계속 이어지다가 그냥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순간이 재밌거나 쓴웃음을 짓게 하는데
감정이 요동치지는 못해. 왜냐면 갈등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갑니다. 그냥 끝까지 쭉 가는 구조를 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독관이 등장하죠. 감독관의 대사.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이렇습니다. 이 대사가 감독관의 대사가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원고, 하나는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나 봐요. 왜 감독관은 대사가 그렇게 단순할까요? 감독관은 사회적인 억압을 상징하는데 왜 굳이 대사가 원고 하나 다른 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이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획일적인 사회 구조에서 아무리 구성원이 소통을 하고 싶어 해도 거부당하는 거죠. 소통 필요 없고 일해 그냥.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건 돈 그리고 일 이것뿐이야. 다른 무언가를 나한테 물어보거나 할 필요가 없어. 이것이 단순한 대사가 지니는 의사죠. 우리가 흔히 벽 보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 표현을 가끔씩 합니다. 어떤 때 써요? 상대방과 말이 통하지 않을 때죠. 마찬가지예요. 감독관도 말이 통한 대상이 아니고 그냥 나에게 획일적인 요구만 할 뿐이죠. 이런 작품이에요. 이런 분위기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수록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특판 보시고요. 참, 딴 얘기라도 하나 해야 돼. 우리 인물을 덮고 갑시다. 인물. 이건 지울게요. 자, 그러면 장남 장녀. 그 다음에 교수.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교수부터 제일 중요한 인물이니까 교수는 첫 번째 번역으로 돈을 버는 기계. 그냥 기계 취급을 합니다. 돈벌이 기계. 문제는 이것이 교수란 직책이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직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게 그냥 돈벌이만 하는 사람으로 들리지는 않잖아요. 연구하고 학자고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존경을 배반. 따라서 위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교수가 정말 돈에 집착해서 오로지 돈만 벌고 싶으니까 그런 거냐? 그건 아닙니다. 교수도 연구를 하고 싶고 교수도 공부를 하고 싶지만 피곤해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내내 돈 벌어야 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이 하나의 기계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거죠. 사고력과 판단력을 상실했어. 꿈도 희망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 인간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얘기했지만 인간 소외라고 하는 건 따돌려지다라는 뜻인데 이때 따돌려지다가 인간의 정체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특징, 인간의 정체성으로부터 따돌려지는 거죠.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자, 다음 처는 자녀들의 요구에만 순응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수에 대한 진정한 배려 같은 건 없어요. 처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따라서 처는 이중적이다. 왜냐면 착취도 하면서 동시에 비착취. 이중적이란 말이 이중인격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착취하면서 착취를 당하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죠. 또한 속물, 즉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장남 장녀, 야말로 속물의 전형적인 모습. 이기적이고요. 권리만 요구하죠. 따라서 이렇게 착취하고요. 이렇게 착취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처라는 인물이 착취를 당하고 착취를 하니까
이중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세 명의 모습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대의 그래서 이름도 안 나옵니다. 작품 전체 이름 없이 그냥 교수, 서, 장남, 장녀라고만 등장하죠. 즉 익명성이라고 하는 건 이들에게 소통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된 소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얘기는 우리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읽었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단순해요. 이건 이제 한 5분이면 끝나요. 실제 질문은 너무너무 쉽고 단순합니다. 중요한 설명도 했어요. 플랫폼 방에 불이 꺼진. 플랫폼 방이란 거는 이건 좀 중요한데요. 이 작품의 기본적인 무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응접실, 교수와 처가 여기 있고요. 이쪽이 자녀들의 방이야. 그러면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 플랫폼이 있는 거야. 플랫폼이 뭐냐? 그냥 단순해요. 여기가 지금 교실 바닥이잖아? 여기가 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 높은 이만한 공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한 단 높은 공간에 만약에 여기 있던 자녀 중에 하나가 여기 올라서 그리고 여기만 조명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 다음에 대사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저곳에 올라왔으니 이제 저 배우가 관객에게 직접 말을 하는구나. 직접적인 소통이구나라는 걸 관객들이 알고 보거나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무대에서 잠깐 나온다. 무대 위에 있던 존재가 잠깐 나와서 우리랑 직접 소통한다라는 그런 공간으로서 묵계인 거죠. 묵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약속을 묵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오게 되면 저 사람이 이제 해설자구나. 우리에게 말해주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부담감이 혈세를 풀어 헤쳤죠. 부담감이 해소된 거예요. 9시를 친다. 시간이 1시간 경과했다는 뜻이죠. 무대장치로 알려주는 거죠. 직접 1시간 지났네? 이런 게 아니라 무대장치예요. 그리고 누가 등장해? 감독관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긴 수법인 거죠. 일부러 이런 옷차림과 분장을 했겠죠. 이게 일부러가 아닐 리가 없잖아요. 자, 회초리를 들어 교수를 때립니다.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원고. 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원고라는 대사. 끝이죠. 그래서 이 대사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속 같은 말만 합니다. 교수는 번역을 시작을 하죠. 감독관이 사라졌고 차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벌거벗다니 무슨 말이야? 진짜 벌거벗으면 연극 못합니다. 신고당하죠. 줄줄 끌어다가 허리에 감아주는 건 또 다른 쇠사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슨 뜻이 돼? 부담에서 부담을 다시 지게 되다. 사회관 가정에서만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승차나 줄 나가서 잠길 때까지. 자, 따라서 이 말 감기 걸리면 큰일 나라고 하는 것도 진심 어린 위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요라고 건강을 걱정해서라면 철쇠를 다시 감아주면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불을 덮어주거나 약을 주거나 해야죠. 쇠사슬을 감아주면서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니 무슨 말이야? 그럼 질문, 왜 처 입장에서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날까요? 통통 걸어놓으면. 야, 이 사람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
익숙한가? 혹시 부모님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줄 거 아니야.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자, 번역을 하죠. 교수가 원고지를 줍니다. 300판, 600판, 900판 뭘 가리켜요? 이런 부분들. 물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학문이라고는 없어요. 학자의 모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신문 얘기예요. 그리고 교수가 영자 신문을 기계적으로 번역을 하죠. 뭘 번역하세요? 고치는 거야. 오늘 아침 영어 신문이에요. 아이 영어 예를 번역하려고 했지. 기계적인 모습이죠. 받자마자 무조건 영어만 보면 번역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8시가 되니까 이번엔 분명 아침이겠지. 어제 저녁에 집에 왔다가 8시 종치니까 나갔어. 출근하려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침인 줄 알았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나 이런 것은 뭘 말해요? 이 사람이 판단력을 상실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끝. 5분 걸렸어요. 지문은 얼마 안 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너무 단순해.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지문들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내가 프린트에다가 지문들을 좀 많이 실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뭐 너무 별거 없어가지고 갑시다. 민홍전이에요. 작가가 누구예요? 박지원. 이 사람의 작품 아는 거 뭐 있어요? 요라일기 또 호질 또 왜 아무도 열려 함양 박시전 얘기 안 해? 야 3주 전에 했잖아. 재밌는 사람들이야. 박지원의 작품이 2편이나 한꺼번에 실렸습니다. 웬일인가 싶어요. 한 작가의 작품이 여러 번 실리지 않거든요. 민홍전은 아까 그때 배웠던 열려 함양 박시전이 수필에 가까운 작품이었다면 이 작품도 마찬가지 수필에 가깝긴 한데요. 이건 조금 허구적인 면이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고 나면 박지원의 작품 세계가 좀 더 넓어진 느낌이 들 거예요. 바로 들어갑시다. 앞부분이 되게 많아서 읽을 거야. 앞부분도 읽어야 돼. 근데 여기부터 할게요. 시간 넣고 하니까. 모두 말하기를 좋은 말입니다. 불사장만은 옹도 못 보았을걸요. 여기서 옹이라고 하는 건 민옹이에요. 야, 옹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잘 알고 있네요. 그럼 민옹은 무슨 말이야? 민씨 할아버지 이런 뜻인 거죠. 옹이 웃으며 그거야 내가 늘 모르는 것인데 모를 수 있겠는가? 자, 아주 자연스럽게 능청맞게 대답을 합니다. 깊은 골짜기에 소나무에 맺힌 감로가 땅에 떨어져 지나면 동령이 되지. 뒤에 뜻 써있죠. 그 다음에 인삼은 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인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람처럼 생긴 인삼이 있다. 우리가 이런 거 TV에서 봐서 알고 있죠. 진짜 좋은 산삼은 사람같이 생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구기자라고 하는 건 차로 만들어 먹는 것 같은데 얘가 1000년이 되면 사람을 보고 지져. 대박. 구기자가 지져. 내가 이것들을 먹은 다음 숨이 차면서 곧 죽을 것만 같아. 왜 갑자기 죽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와서 한숨 쉬며 당신은 줄임병이 들었어. 줄이다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 굶는 거죠. 굶주리다. 그럼 줄임병은 무슨 말이죠? 100일 동안 안 먹었으니까 당연히 굶주리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음은 볼 거 없고요. 병을 낫게 하는 건 약이 되고 줄임병을 고치는 것은 밥이 되니 그대 병은 오곡이 아니면 낫지못다 하고는 밥을 지어 먹여주는 바람에 죽지 않았지. 불사약으로는 밥만한 것이 없네. 나는 아침에 밥 한 사발 저녁 발로 지금껏 이미 70여 년을 살았지 하였다. 이 논리의 잘못이 그러니까 논리적인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불사약이란 말은 죽지 않는 약. 그러면 내가 오늘 안 죽고 내일 살아남아서 내일 해를 보려면 오늘 불사약을 먹어야
내일 안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오늘 먹는 나의 불사약은 뭐예요? 밥이죠.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명제가 들어있냐면 불사약! 그러면 1000년, 2000년 안 죽는 약을 말하는구나. 근데 불사약을 오늘 안 죽는 약이라고 말해도 되잖아. 오늘 안 죽는 약은 불사약이 아니야? 그것도 불사 약이잖아요. 오늘 안 죽는 약. 따라서 이 불사약, 요 1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령과 인삼과 구기자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 부분이 첫 번째 이거고요. 1차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화가 의미하는 거. 허욕이란 허욕. 그냥 하루하루 밥을 먹으면 그 밥이 곧 불사약인데 그걸 헛된 욕심을 품어서 난 진짜 오래오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구기자, 인삼, 천년묵을 구기자 같은 그런 걸 찾는 것이 왜 허욕이 아니겠느냐. 제발 그런 생각 좀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이 일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민홍은 말을 할 때면 장황하게 하면서도 둘러대지만 어느 것 하나 곡진이 들어맞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속에는 풍자를 담고 있었으니 그는 달변가라 할 만하다. 더 물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을 해도 완벽하게 대응하니까 짜증나가지고 너 뭐 두려운 거 뭐 있어? 너 뭐 무서워? 너 무서워하는 거 내가 가져올 거야 하고 물어봤어요. 옹이 말없이 한참 있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두려워할 것은 나 자신만 한 것이 없다네. 무슨 뜻일까요? 더 읽어봅시다. 내 오른눈은 용이 되고 왼눈은 범이 되며 혀 밑에 도끼가 들었고 팔은 활처럼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중요합니다. 이것만. 나머지 팔, 오른, 왼 다 필요 없어요. 혀만 중요합니다. 혀 밑에 도끼 들었다는 속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혀 밑에 도끼 들었다. 말을 함부로 해서 타인에게 상처 입히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더 가봅시다. 깊이 생각하면 갓나가기처럼 순수한 마음을 보존하겠습니다. 생각에 조금만 어긋나도 되놈이 되고 많다. 되놈은 원래 중국인을 비칭하는 말이죠. 쓰면 안 돼요. 인종차별의 용어니까 쓰면 안 됩니다. 이 경우도 지금 안 좋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썼고요.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장차 제 자신을 잡아먹거나 물어뜯고 쳐 죽이거나 베어버릴 것이야. 이 때문에 성인은 사심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간 것이며 사악함을 막아 진실된 자신을 보존한 것이니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목한 찐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윤사 생윤도 좋아요. 이거 네 글자를 줄여봐. 요거 배웠잖아요. 극기 복예 말 그대로잖아. 나를 이겨서 얘로 돌아간다. 극기복리죠.